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의 스트레스 어, 관련된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조직 스트레스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말하는 중에 자연스레 섞여 있어서 존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던 그것. 하지만 받았을 때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그것.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는 걸까요? 과학으로 본 스트레스, 그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30년대 오스트리아 출신의 내분비학자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는 특별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쥐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쥐의 신체 반응을 살핀 건데요. 실험 결과 그는 쥐가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쥐들에게 주어진 자극의 유형과 무관하게 생체 내에선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셀리에는 이를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 이름을 붙였고, 이와 같은 증상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해석했죠. 스트레스란 긴장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1920년대까지 물리학 용어로 사용됐지만, 셀리에의 실험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결과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요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나 적응력이 함께 고려되어서 결정된다고 봐서요. 결국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개인의 적응력, 그걸 고려한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영향,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말에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외부적 자극의 의미이며, 최종적인 영향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한 압력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력을 뺀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트레스 요인을 견딜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응력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반응은 몸 전체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스트레스가 와서 오래될 때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는 바이오픽한 것처럼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의 어떤 비율이 높아지는, 항상 뭔가 긴장해 있으니까 그 교감신경이 부가신경보다 우세를 차지하게 되고 균형이 좀 무너지고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면 뇌의 시상하부에선 부신 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유도 물질을 분비합니다. CRH-라는 이 물질은 수초 만에 시상하부 아래쪽에 있는 뇌하수체로 이동해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수분 내 부신에 도착합니다. 부신은 신장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인데요. 자극을 받은 부신에선 코르티솔을 비롯한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신적, 신체적인 영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로인데요. 이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혈압을 높인다든지, 또 심장 박동을 분출시킨다든지, 근육 긴장도를 높게 한다든지, 또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다양한 영향들을 주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현대인들이 겪는 성인병들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특히 뭐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는 것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당뇨나 다른 심혈관계 질환 등등 모든 대부분의 현대병들에 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초기 반응은 불안 증상입니다. 걱정과 근심은 점차 우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졌을 때 일시적인 우울 증상은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요인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는 적응장애, 불안장애, 식이장애, 수면장애 등을 들 수 있죠. 스트레스에 취약한 신체 기관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욱신거리거나 두통이 생기고, 스트레스성 위염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우리의 몸을 각종 질환의 속수무책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화를 키우면 병이 되듯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 정도를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텐데요. 성인 스트레스 검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인데요. 심리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는 설문 작성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해당 사항을 기입하는 과정. 자가 진단을 하듯 우울과 불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각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그 방식은 어떤 유형인지 등 개인의 심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설문을 통한 스트레스 측정 방법들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적인 스트레스 설문 이외에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근육 긴장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바이오 피드백 검사, 코티졸이나 아니면은 염증 반응 지표인 CRP,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통한 그런 혈액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측정도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 평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을 직접 측정하는 단계인데요. 측정에 앞서 먼저 호흡과 맥박 상태를 체크하며 몸을 이완시킵니다. 긴장이 풀려 안정된 상태와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의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은 바이오 피드백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특수 기기를 통해 혈압과 뇌파, 근전도, 피부 저항, 그리고 체온 등의 생리적 신호를 시청각적 신호로 전달받는 시스템인데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며 체온이 상승하는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기계 장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바이오 피드백 검사 방법 중 하나인 심박 변이도 측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인체는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화되는 곳이 교감신경계인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장의 박동수가 높아지고 호흡이 빨라지며 혈관 수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스트레스 반응은 교감신경계 활성과 연결돼 있으며 그 대표 현상인 심장 박동의 변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장의 박동에 변이가 있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뛰는 게. 근데 스트레스를 겪을수록 변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측정하는 게 스트레스 측정의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아까 뭐 심박동이라든지 피부 전도도 또 최근에는 뇌혈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상태를 정량화하는, 객관화하는 그런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 솜을 입에다가 또 다른 스트레스 진단 기술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꽤 간편하게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에게 주어진 건 길게 말린 솜뭉치입니다. 이 키트에다가 뿌려서 이 손에서 15분 정도 후에 여기 테스트 라인과 컨트롤 라인에 손뭉치와 엄지 손가락만한 진단 칩의 연결고리는 바로 타액입니다. 항워 침으로 스트레스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솜을 물고 3분가량 타액을 흡수시킵니다. 솜으로부터 타액을 분리하면 스트레스 진단에 필요한 핵심 재료가 준비되는 것이죠. 여기서 궁금한 점은 타액과 스트레스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침 속에 스트레스와 관련 스트레스 진단을 위해 다양한 융합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센서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진을 만났습니다. 되고 있만에 우리가 두께를 좀 아주 스트레스 진단을 위한 전기 화학 센서. 이들이 선택한 핵심 소재는 바로 그래핀입니다. 전기 화학 분야와 소재 공학,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나 스트레스 모니터링 기술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이 기술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센서는 전기화학 센서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전극을 쓰게 되고 그 전극 표면에 코티졸 물질들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뼈와 근육 조직이 약해지고 식욕은 더욱 증가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방 축적과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이 이어지며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기관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가 손상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점점 저하되다 길게는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 체계의 교란이 일어나고 결국 면역력이 약해지는데요. 면역력 약화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의 생산을 억제해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모니터링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 일상 속에서 피해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자극,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볼 순 없지만 호르몬을 통해서 혹은 신체적 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낄 수도 또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스트레스. 두 얼굴을 가진 스트레스를 좀 더 잘 다스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요인만큼이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액션 게임으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잡념을 없애기도 하고요. 집, 회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독서를 하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달콤한 초콜릿이나 입맛을 자극하는 짜고 맵고 새콤한 음식을 먹으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기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혼자만의 시간에 종종 빠지는 이들. 뇌를 쉬게 하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흔히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일상에서 생긴 스트레스나 걱정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죠. 뇌에 선물하는 휴식, 멍 때리기의 과학적 용어는 디폴트 모드입니다. 멍 때리기를 할 때의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뇌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지운다고 하는데요. 디폴트 모드일 때의 뇌파를 검사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하이 베타파 영역이 줄어들고 심박 변화도와 이완 정도도 높은 값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긴장이 완화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한때는 굉장히 유행한 것처럼 스트레스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생각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서바이벌 시스템입니다. 인플라메이션, 뇌나 어떤 부위,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인플라메이션이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는 소금을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양이 감소한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질 때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옥시토신의 수치가 높아져 긴장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휴가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일간 휴가를 만끽한 실험 대상자의 혈액을 뽑아 유전자 발현을 비교해 봤더니 휴가를 즐기고 난 후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의학계에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한창인 것. 연구진은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인 바이오 피드백과 RT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예, 이 정도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요. 중간에도 또 제가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건너뛰었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정말 힘든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도 많이 생기고 정말 심각한 상태를 맞이하기까지도 해요.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어려운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이제 조직 스트레스 모델이에요. 조직 스트레스 모델은 이제 칸과 묘시어라는 학자가 92년도에 조직에서 사용하기 유용한 스트레스 모델을 제안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게 선행 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행 변인에 따르는 스트레스의 원인들, 출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출처가 있고 그 출처는 개인 특성이라는 매개 변인과 상황 특성이라고 하는 매개 변인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 출처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의 지각과 인지, 즉 평가 과정을 거쳐서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성격의 유형의 사람이냐 또 어떤 상황에 따르는 그런 스트레스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 과정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나면 반응이 이러한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뭐 질병,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조직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다른 역할에서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모형, 모델을 제안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우선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포괄적이고 관념적인 요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 뭐 경제 성장, 불안정, 실업률, 특히 최근에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가 뭐 경제가 좀 불안정하고 또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표들의 어떤 그 관계를 연구한 사례가 바로 이런 실업과 사업 실패로부터 심장 질환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스트레스의 출처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직무상에서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키는 그런 자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과업 내용, 즉 하고 있는 직무, 과업 내용 차원에서 이제 보면 물리적인 출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직무예요. 이게 되게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또 거기서 눈을 띄울 수가 없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직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압박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심장 질환과 같은 건강에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교대 근무, 특히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뭐 2교대, 3교대 이런 식으로 12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또 교대에서 12시간, 즉 낮근무, 밤근무, 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또는 간호사 같은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3교대를 해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 저녁 11시부터 뭐 아침 7시, 그런 식으로 3교대를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할 때쯤 되면 또 교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 공장 같은 데는 또 그런 추위나 고열이나 아주 큰 소음 같은 것들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그죠? 작동되는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냉방, 그 질병 유발 건물 증후군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여름에 오히려 너무 추워서, 그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역할 속성 차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직무의 사회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역할 갈등이에요. 그죠? 서로 상충되는 역할이 동시에 존재할 때 갈등입니다. 서로 상충되는 역할이 동시에 존재할 때. 즉, 그 갈등이라는 것도 보면 송신자 간 갈등이라는 게 있고, 송신자 내 갈등이 있고, 수신자 내 갈등이 있어요.
그 서로 다른 두 송신자가 상충되는 역할의 수행을 요구할 때,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뭐 내 상사가 서로 다른 상사가 나한테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일들이 서로 좀 틀려요. 그렇게 되면 야, 그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상사의 그 요구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가 그것도 굉장히 큰 갈등일 수가 있어요. 또 송신자내, 즉 한 명의 송신자가 서로 다른 두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뭐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두 가지 역할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또 개인이 지가하는 역할과 개인의 가치나 신념 간의 불일치, 즉 수신자인 본인 스스로에서의 스스로 지각하는 역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내 개인적인 가치나 신념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할 때, 불일치할 때, 그 경우에도 역시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역할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모호성이에요. ambiguity.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팀으로 된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팀원들 중에 내가 한 명인데 내가 도대체 이 팀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게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팀장님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뭐 팀원들한테 물어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팀 내에서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확실하게 개입도 못하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 같지도 않고 내 역할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역할 모호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역할 과부하라는 게 있어요. 오버로드가 생기는 거죠. 수행해야 할 역할이 너무 과다할 때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막 팀장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자꾸 나한테만 일을 시킨다면 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힘들죠. 부담도 되고요. 그게 역할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델상에서 이제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그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개인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정말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간혹가다 뭐 그 정도는 뭐 스트레스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1차적 평가 과정을 거쳐요. 그 자극이 자기 자신한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또는 나하고 관계없는 건지 그걸 우선 판단해야 될 시기가 바로 1차적 평가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 평가 과정이라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2차적 평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평가 과정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반응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하고 밑에 매개변이 있었죠. 두 개의 매개변이 바로 개인 속성과 상황 특성이었어요. 우선 개인 속성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개인 속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바로 성격 유형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자극 출처 요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유형이라는 성격과 B 유형이라는 성격이 좀 다르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의 출처의 효과가 증폭되는 성격 유형이다. 즉 굉장히 민감한 유형이에요. 어떤 조그만 일에도 막 발끈하는 A형 성격은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출처의 효과가 증폭된다. 굉장히 크게 지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B 유형은 시간에 대해 걱정을 덜하고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로 게임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 이거는 완전히 반대의 성격이죠. 느긋한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의 성격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유형의 사람들이 B 유형 사람보다 맥박이 빠르고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는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지, 아니면 뭐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는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범하게 좀 넘어가는 편인지,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유형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통제의 위치라는 것도 또 역시 개인 속성에 해당되는데, 내적 통제자냐 외적 통제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내적 통제자고요.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 타인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이 외적 통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의 위치를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일들을 나의 그 통제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못해도 내 탓이고 뭐 잘해도 내가 잘한 거고, 그런 식으로 좀 내적 귀인을 시키는 사람. 반대로 외적 귀인을 시키는 사람들이 주로 뭐 운도 탓을 하고 뭐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게 외적 통제자예요. 그래서 내적 통제자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뭔가 적극적 행동을 취하는 스타일이고, 외적 통제자는 출처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견뎌내는 그런 유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적 통제라는 게 좀 더 적극적인, 뭐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밑에 있던 그 매개 변인이 바로 상황 속성이에요. 상황 속성이라는 것은 스트레스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상황 요인들입니다. 그게 가장 큰 거는 바로 상사나 동료의 사회적 지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도 이제 사회심리학에서도 많이 연구가 된 그런 변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 상사나 동료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러느냐가 바로 사회적 지원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정서적 지지라는 건 뭐 우리가 가장 뭐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정적 감정을 이해해주고, 네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인데, 그 충분히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 스트레스 받을 거야. 공감해주는 거.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평가적 지지라는 건 같이 스트레스를 분석해요. 그리고 검토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 왜 그런지를 한번 나랑 같이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의 평가적 지지를 해주는 거죠.
도구적 지지라는 건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해 주는 거야. 야, 네가 스트레스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함께 풀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정보적 지지라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이러이러한 뭐 정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사회적 지원을 받으면 역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출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이죠.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 스트레스 출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사실은 뭐 출처의 발생이 왜 그렇게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다면 내가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 출처에 대한 부분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역시 어느 정도는 또 완화를 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출처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이제 반응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죠. 생리적 반응이라는 건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특히 심장 혈관 증상, 생화학적 증상, 소화기관 증상 해서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에 높아지는 거, 심장 박동이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카테코라민 요산이 증가하고 위궤양이나 소화 불량 증상을 보이면 생리적 반응이 나타난 거죠. 그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심리적 반응은 뭐예요? 직무불만정. 갑자기 일하는 게 막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분노, 좌절, 적대, 흥분 등의 정서 상태가 유발될 수도 있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죠? 그리고 실증과 탈진, 피로, 우울한 기분 유발도 나타나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적 반응이라는 것은 작업 수행 자체가 감소되겠죠. 당연히 막 열심히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직장에서 이제 폭력 행동이 증가한다. 그렇다고 막 때려 부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말도 좀 심한 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폭력적인 폭력 행동과 유사한 그런 행동들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회사 가기 싫죠. 그죠? 그리고 또 야, 나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이직률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그 자기 상사한테 막 자기가 깨지고 나서 집에 가서 괜히 애들 뭐라 그러고 자기 부인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런 가정폭력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술에 의존하는 경우, 그죠? 막 포금을 하고 뭐 약물을 남용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별로 없죠. 해외 같은 사례, 미국 같은 사례에서는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약 같은 게 우리는 굉장히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뭐 가끔가다 뉴스에 프로포폴을 이제 주사된 걸 가끔 뭐 재벌 회장들 그런 경우가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생리적 반응, 심리적 반응, 행동적 반응이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스트레스의 결과로는 뭐 개인의 직무 수행뿐만이 아니라 삶의 다른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막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그 회사 생활을 하느냐가 다른 삶의 다른 생활 측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기분 좋게 일하고 들어가면 집에 들어갈 때도 막 룰루랄라 하고 들어가고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일 때도 많죠. 그죠? 스트레스를 이제 일으키는 요인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그 신체적으로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심리적 스트레스 주체를 반복해서 겪게 되면 뭐 개인의 건강이 아주 심하게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이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조직 스트레스 모델에 따르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런 스트레스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지 그 환경이 어디로 직장이라는 곳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겪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스트레스와는 또 다른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직장이든 뭐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스트레스는 다 겪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아까 셀리에라는 그 학자가 그 영상물에서 처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셀리에가 바로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쥐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그 신체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GAS, 일반 적응 증후군이다, 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의 시간 경과되는 부분과 신체가 그것을 방어하는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처음에 바로 경보 반응 단계가 있어요. 우선 나한테 그런 알림이 우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충격이 처음에 왔다가 그 충격에 조금 빠져 있다가 다시 또 이제 회복이 되는 듯한 그 시기에 또 역충격기라는 걸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경보 반응 단계를 1차적으로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저항 수준을 보인다면 다행이에요. 거기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벗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신체가 그 저항을 하다가 탈진이 되면 버티다가 스트레스 그 자극에 굴복을 하면 탈진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급격히 신체의 방어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질병에 노출이 되고 몸에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사망에도 이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적응 증후군이다라는 것을 셀리에라는 학자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스트레스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병원에 가면 뭐 어떤 병원이든 뭐 내과 무슨 피부과 뭐 어디 다 가보면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뭐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특별히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면 대부분의 그 스트레스의 부분을 원인으로 얘기를 해요. 뭐 지금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집이나 직장에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좀 더 뭐 또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모든 병의 출발점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럼 만병의 근원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진짜 막 여러 가지 그 질병균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사망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런 많은 병들이 다 스트레스로부터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바로 원인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요즘은 현대인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게 바로 출발점이 스트레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경보 반응 단계, 저항 단계, 탈진 단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기라는 것은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유기체계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역충격기는 오히려 유기체가 가진 적응 에너지를 사용해서 반격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자기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혈압, 호흡, 포도당이 증가하고 내장기관이 위축되고 하여튼 안간힘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 자기 적응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에요. 몸이 지금 버팅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 단계라는 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에너지 고갈로 방어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결국은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 그대로 에이즈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얘기하죠. 면역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면역 결핍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모든 질병, 막 그 병원균에 다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막 유발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면역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결핍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작년 여름이었구나. 대상포진이라는 거를 일시적으로 잠깐 경험을 했어요. 겪었어요. 몸에 실질적으로 그런 그 대상포진이라는 게 발병이 됐었어요. 근데 그나마 그걸 좀 빨리 발견을 했는데 그 대상포진이라는 것도 원인은 그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요새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뭐 역시 물어보는 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대상포진이라는 게 먼저 신호를 보내준대요. 그리고 나서 더 큰 병으로 발병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발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내가 빨리 그거를 증상을 느끼고 나서 빨리 병원 가서 뭐 그 주사를 빨리 맞아가지고 그나마 빨리 그 부분을 없애고 제가 또 뭐 면역 기능 관련된 약을 좀 복용해서 그거를 좀 보충을 했죠. 그러니까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휴식도 잘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스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GAS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는 그런 거를 세일예가 바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예방과 대처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까지는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또 올려주시고요. 이제 좀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다시 좀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더 왕성하게 또 퍼질 수도 있는 시기가 된 거죠.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알 수가 없고
근데 결국은 뭐 지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뭐 가급적이면 독감 예방 주사 꼭 맞기 바라겠습니다. 맞으시기 바래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